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을 읽고 있습니다. 73쪽이고요. 25장 종교의 굴레를 벗고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개혁과 비판의 차이입니다. 아비뇽 사태는 당시 추락 일로에 있던 교황권이 몰락하는 속도를 더욱 가속시켰다. 프랑스는 교황청을 아예 접수하는 방법을 구사했고, 영국은 적국인 프랑스의 교황청을 거부하고 나섰으며, 독일은 북이탈리아 자치 도시들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교황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신성이 세속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분열된 세속은 통합의 중심이자 상징인 신성을 마음대로 주물렀고 마침내 분리시켜버렸다. 로마로 돌아온 지 불과 1년도 못 되어 교황청은 아비뇽과 로마 두 곳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른바 교회의 대분열이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417년에 새 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즉위하면서 교황청의 분열은 해소되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성직자들은 무너져가는 교회의 권위를 찾기보다 헌금함에 더 관심이 컸고 성소보다 장부를 더 가까이 두었다.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시대에는 수도원도 마찬가지로 부패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개혁이지만 밖에서라면 비판이 된다. 교회 바깥에서는 점차 교회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높아졌다. 예나 지금이나 비판은 학자들의 몫이다. 최초로 교회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다. 대분열이 있기 전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위클리프는 영적 권력을 가졌다면서도 세속의 재산에까지 탐욕을 부리는 교회의 이중성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렇게 제독교원 교회를 통째로 거부하고 나면 어디서 신앙의 근거를 찾을까? 그것은 바로 성서였다. 그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 안에 신앙의 진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민중설교회에서 널리 설파했다. 프라하 대학의 교수와 교회의 수석 사제를 지낸 보헤미아의 후스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교회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두었다. 1412년 후스는 교황 요한네스 23세가 나폴리 토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려하자 민중을 동원하여 격렬히 반대했다. 격분한 교황은 그를 파문했고 심지어 그를 낳은 프라하시까지도 파문해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도시로 만들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교황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몰아 화형을 시켰다. 후스를 추종하던 프라하 시민들은 1419년 교회의 잔인한 처사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보헤미아의 농민들이 가세하면서 시위는 곧장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교황과 독일 황제는 여러 차례 기사단을 파견했는데 그 이름은 또다시 십자군이다. 그들로서는 이단을 처단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농민군은 이른만의 십자군을 무찌르고 오히려 보헤미아를 넘어 독일 동부 지역까지 진출했다. 깜짝 놀란 교회 측은 태도를 바꿔 화해에 나선 끝에 간신히 사태를 무마시킬 수 있었다. 다음 소제목 독일의 문제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한 교황청의 추기경과 수백 명에 이르는 서유럽 각국의 주교, 수도원장, 신학자들은 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수도원 운동이 구해주었던 것을 생각했다. 이제는 제하인 수도원도 제도권 못지않게 타락했으니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중세의 수도원이 한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개혁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회의, 즉 공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교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공의회에서 공의회를 상설화하자는 희한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 각국은 자국 내의 교회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로지 교황만 있을 뿐 국적이 없던 교회들은 이제 새로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교황청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어 온 교회의 통합성은 완전히 깨어지고 신성의 영역은 세속의 영역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교회의 고삐에서 풀려난 서유럽 각국은 일제히 왕권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가 바로 16세기부터 시작되는 절대주의였다. 그러나 새로운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바로 독일과 에스파냐였다. 두 나라는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로마 교황청에 한사코 매달렸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독일 황제 막시밀리안 1세는 가문과 제국을 함께 부흥시키는 방책으로 통혼이라는 고전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카를 5세는 독일 황제이자 에스파냐의 왕이라는 두 개의 공식 명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밖에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 시칠리아, 네덜란드 등 왕국과 공국들을 거느리면서 합스부르크 세계 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오르자 가장 크게 반발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사실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는 막시밀리안이 죽었을 때 합스부르크 왕가의 재위 세습을 막기 위해 황제 선거에 출마했다가 카를 5세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었다. 카를 5세는 선거에서 이겼으나 여전히 프랑스가 두려웠다. 게다가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제국에 어울리는 중앙 집권력은 없었다. 따라서 그가 전통적 연대 세력인 교황에게 접근한 것은 당연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제의를 세습하게 되자 선제우들의 위상은 애매해졌다. 무엇보다 금인 칙서 이래 행사해 오던 황제 선출권이 무의미해졌다. 게다가 합스부르크 제국의 성장은 프랑스 못지않게 영방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카를 5세의 친교황 정책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도약의 시대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을 마치고 서둘러 국력 강화에 나섰고 심지어 합스부르크가 지배하는 에스파냐에서도 대서양 항로의 개척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만년 후진국의 탈을 벗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독일 지역의 경제를 좀먹는 근원인 교황청에게로 복귀한 것은 영방 군주들의 반발을 넘어 분노로 섰다. 그러나 더 큰 반발과 분노는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이 품고 있었다. 합스부르크 영토를 제외한 독일 지역에서는 모순의 집적이 점차 거대하고 파괴적인 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중세적인 지역의 가장 중세적인 요소에 대한 반대, 즉 종교개혁이었다. 다음 소제목 루터의 허상과 실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발급한 면죄부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내걸었다. 그의 행위는 당시 관례에 따른 것일 뿐이었으나 그 파장은 그의 원래 의도를 넘어 교황에게까지 전해졌다. 여기에는 구텐베르크 이후로 독일에서 크게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그의 반박문이 인쇄되어 전국에 뿌려진 탓이 컸다. 이듬해 교황이 파견한 종교신문단은 루터에게 반박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루터는 이를 거부했다. 교황이 보낸 파문 협박장까지 불태워버리는 용기를 보였다. 신성의 징계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세속의 징계가 떨어졌다. 교황의 세속적 대리인이 된 카를 5세가 그에게 추방령을 내린 것이다. 루터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으나 바로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한 배우가 드러났다. 선제후들 중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작센 성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그를 자기 소유의 발트부르크 성에 피신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자이자 루터를 교수로 발탁한 장본인이었다. 그때부터 루터는 프리드리히의 명에 따라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독일 지역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이미 종교의 측면에서 한 배를 타고 있었다. 독일 지역 곳곳에서 민중이 들고 일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바람을 타고 일어났으면서도 루터의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루터의 사상을 나름대로 변형시켜 해석했는데 루터의 사상 가운데 성서 중심주의, 평등주의, 제도권 교회의 부정에 관해서는 의견이 같았으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영방 군주들과 공동으로 행동하자는 데서는 견해가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루터와 같은 신학자나 지식인이 아니라 일반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1524년 독일 남부 슈바르츠발트의 슈틸링겐 백장령에서 일어난 농민전쟁을 기화로 독일 전역은 삽시간에 농민전쟁의 물결로 뒤덮였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농노제를 폐지하고 인두세와 상속세 등 각종 봉건적 세금 부담을 경감하라는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일 지역에 만연한 봉건적 유제들을 철폐하라는 것이었다. 대개의 농민운동이 그렇듯이 농민전쟁도 비록 규모는 컸으나 조직적이지 못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군주들은 루터파와 반루터파를 가리지 않고 서로 공동 전선을 이루어 연합군을 조직하고 루터의 권고대로 가혹하고 끔찍하게 농민 전쟁을 진압했다. 2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농민들은 무려 10만 명 가량이 죽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보다 처지가 더 악화되었다. 농민 전쟁은 오히려 영방국가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아직 민중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다. 자, 다음 소제목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입니다. 농민 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루터파 군주들은 반루터파 군주들과 약간 다른 행동을 취했다. 혼란의 와중에도 그들은 루터의 가르침대로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프랑스와 영국에서처럼 국가체제 안으로 포함시켰다. 독일로 돌아온 카를 5세의 눈에 루터파 영방 군주들의 행동이 곱게 보였으니 만무하다. 그는 즉각 의회를 소집해 그들을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루터파 군주들은 카를 5세에게 강력히 저항하면서 항의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항의하는 사람, 즉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겼다. 여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티즘은 훗날 로마 카톨릭교, 동방 종교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3대 종파가 된다. 1546년 양측은 본격적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루하게 끌던 분쟁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절충적으로 마무리된다. 루터파는 카톨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교파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종교의 선택권은 지배자 즉 군주에게만 있었고 군주가 선택한 종교는 그 영방국가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관철되었다. 그렇다면 군주가 선택한 종교를 거부하는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있는 남독일은 카톨릭으로 남았고 북독일의 영방국가들은 대부분 루터파로 개종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지 불과 수십 년 동안 유럽 각지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파가 생겨났다. 일찍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 이단 문제를 논의하던 325년 이래로 가장 다양한 교파, 로마 카톨릭 측에서 보면 이단이 득식을 거렸다. 천여 년 전 첫 공의회는 처음 교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자리였던 만큼 쉽게 이단을 규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몰면 오히려 정통이 위태로워질 참이었다. 이단이라기보다는 신흥교파라고 보아야 했다. 그 신흥교파들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신조어의 내용을 채우게 된다.
종교개혁의 불씨는 루터가 피워 올렸지만 공교롭게도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신교개혁가들은 대부분 루터와 견해가 크게 달랐다. 사실 그것은 당연했다. 루터는 카톨릭의 부패가 현실의 정치 발전을, 특히 독일 지역의 정치를 저해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종교개혁가라기보다는 정치개혁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루터를 계승한 개혁자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종교적 측면을 더 중시했다. 그중 한 사람이 스위스의 츠빙글리이다. 츠빙글리는 에라스미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를 새로이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루터보다 훨씬 성서주의적 입장이었다. 루터는 영방군주의 비호를 받았고 영방국가 중심의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츠빙글리는 자치도시의 시민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츠빙글리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이렇게 시민적 토대 위에서 신학자와 성직자, 일반 시민들까지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개혁 토론회를 열었기에 츠빙글리는 취리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다른 지역의 도시들에서도 그의 방식을 모델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종교개혁의 창시자는 루터가 아니라 츠빙글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츠빙글리에 뒤이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나선 인물은 칼뱅이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루터보다는 츠빙글리의 견해에 가까웠지만 도시 당국의 지지를 받은 츠빙글리와는 달리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종교개혁을 주창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일종의 국가교회를 지지했다는 점에서는 닮은 점이 있다. 칼뱅의 새로운 교리에서 핵심을 이룬 것은 도덕과 규율이었다. 그는 카톨릭이 부패한 이유가 상층, 교회에서는 도덕이, 하층, 시민에서는 규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도덕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타락한 성직자들을 교회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를 전담하는 교회 기구로서 칼뱅은 장로제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중요한 교회 기구가 되어 있다. 또한 시민들의 규율을 회복시키려면 금욕적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해야 한다.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이미 신이 예정해 놓았다. 이것이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예정설이다.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 기존의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칼뱅의 사상은 강력한 힘과 매력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순식간에 폭넓은 지지 세력을 얻었다. 유럽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제네바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심지어 칼뱅을 프로테스탄티즘의 교황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가 거둔 성공은 루터나 츠빙글리처럼 정치 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지 않았기에 더욱 가치가 컸다. 특히 그의 예정설은 신흥시민층과 상인들을 위주로 하는 중산층의 구미에 딱 맞는 것이었다. 칼뱅의 가르침을 믿는 시민층은 머지않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장차 그들은 인류 역사상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체제, 자본주의 사회를 낳게 된다. 자, 다음 소제목은 기묘한 종교개혁입니다. 대륙을 휩쓴 종교개혁의 바람은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력에서는 대륙의 어느 군주도 부럽지 않았던 헨리 8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 바로 아들이었다. 캐서린이 나이도 6살이나 연상인데다 미모도 아니라는 것은 괜찮았다.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사가 없다는 사실은 끝내 그의 결혼 생활을 종국으로 몰았다. 그는 아들을 얻어야 했고 아내는 이미 40이 넘었다. 일단 헨리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교회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그는 교활하게도 형수와의 결혼 자체가 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교황청에 탄원했다. 물론 캐서린은 이혼할 마음이 없었고 교황청도 이혼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다.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헨리는 1531년에 캐서린과 이혼하고
이듬해 앤 불린이라는 궁녀를 새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제 이혼을 법으로 정당화할 차례다. 하지만 교황은 그의 이혼과 재혼을 승인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교리로도 불가능한 데다 에스파냐 왕실의 반발도 걱정이었다. 게다가 1516년부터 캐서린의 조카인 카를로스 1세가 에스파냐의 왕으로 있었다. 1534년 그는 의회에서 수장령을 통과시켰다. 무엇의 수장이라는 걸까? 바로 종교의 수장이다. 그는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이 직접 영국 교회의 수장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영국 국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는 대한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수입되어 있다. 교황청에서 종교적으로 분리된 이상 두려울 게 없다. 헨리는 후속 조치로 영국에서 거두어가는 교황청의 수입을 차단하고 수도원을 모두 훼손한 다음 그 재산을 몰수했다. 앤 불린에게서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궁실 내 알력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는 아내를 처형했으며 이후 4번이나 더 결혼했다가 실패했다. 하지만 불린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은 얼마 뒤 엘리자베스 1세로 왕위에 올라 영국을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헨리 8세의 과감한 결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국 역사에 지극히 중요한 기여를 한 셈이다. 여기까지가 25장 종교의 굴레를 벗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제 5부고 꽃이라는 제목이었는데 6부는 이제 열매예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